한국이 숨겨둔 핵기술은 모두 불법이다. 당장 미국에 반환해라. 미국이 한국을 협박하는데 도를 지나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자 찍소리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새벽 5시 47분 펜타곤 지하 3층 해군정보국 분석실에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2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시간에 긴급 호출을 받은 건 처음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부국장 리처드 스미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군요. 마크,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1급 기밀이야. 저는 잠에서 덜 깬 채로 급하게 옷을 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6시 20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펜타곤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경비원들조차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동료 피터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뭔가 큰일이 있을 거야. 국장실에 새벽부터 불이 켜져 있어. 지하 3층에 내려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한산한 복도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모두 고위 관계자들이었죠. 해군정보국장과 국방부 차관보 심지어 NSA 연락관까지 보였습니다. 제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스미스 부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그의 책상 위에는 빨간색 표지의 기밀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탑시크릿이라는 도장이 선명했어요. 마크, 앉아봐. 이건 대통령 직속 지시야. 그가 문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제목을 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한국 핵무기 프로그램 긴급 평가 및 대응 방안. 핵무기요? 한국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스미스가 침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우리 위성이 한국의 특정 시설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포착했어.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서는 난리가 났지. 저는 문서를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경북 영덕군 미확인 지하시설과 우라늄 농축 의혹 그리고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 이게 정말 한국 얘기인가 싶었어요. 25년간 동맹국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한국말이에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위성 사진과 방사능 수치 그리고 의심 시설물들의 좌표까지 모든 게 너무 정밀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보고서 같았죠. 스미스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어. 한국의 핵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핵을 뺏어오라고. 핵을 뺏어온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동맹국에게서 핵을 뺏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하지만 스미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야, 마크. 국가안보 최우선 사안이라고 하더군.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게 주어진 임무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핵개발 현황 정밀 분석과 기술 수준 평가 그리고 제거 가능성 검토. 72시간 내 보고서 제출. 저는 문서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72시간이요? 이런 복잡한 분석을 3일 만에 끝내라고요? 스미스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마크, 내가 아시아 군사 전문가 중에서 가장 뛰어나니까 맡기는 거야. 이 일은 절대 외부로 새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25년간 한국을 동맹국으로 분석해왔는데 갑자기 적국처럼 조사하라니. 그것도 핵무기라는 민감한 문제를 말이에요. 오전 8시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관련 모든 기밀 자료들이 떠올랐어요. 군사시설과 연구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까지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료들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동료 제임스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마크, 큰일 났어. 방금 국무부에서 연락 왔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항의했다더군. 무슨 항의요? 우리가 뭘 했다고요? 제임스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 측에서 우리 위성이 자기들 시설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정당한 이유를 대라고 요구했어.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국이 우리의 감시를 알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능력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핵탄두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완성했다는 정보였어요. 이 기술이 있으면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은 이미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그들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었는가였죠. 오후 2시 스미스 부국장이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중간 보고를 요청했어. 지금까지 뭘 발견했지? 저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간단히 보고했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과 원자력 기술 그리고 핵무기 제조 가능성까지. 스미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미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정말 큰일이네.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바로 행동에 나설 텐데.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날 오후 기밀 자료실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파일명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파일 크기만 해도 230메가바이트나 됐죠. 이런 용량의 기밀 파일은 처음 봤습니다. 더블 클릭하자마자 화면에 떠오른 첫 번째 이미지가 충격이었어요. 한국 전역의 의심 시설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된 위성 지도였거든요. 경북, 경남, 충남, 강원도까지 전국에 걸쳐 37개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37개라고요? 이게 정말 한국 얘기인가 싶었죠. 페이지를 넘기자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 의혹과 중수로 연구시설 그리고 플루토늄 추출 가능 시설까지 모든 게 너무 정밀하게 분석되어 있었어요. 마치 몇 년간 추적해온 결과물 같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모든 시설들이 공개된 연구소나 대학교 부지 안에 있었거든요. 숨길 생각이라면 왜 이런 곳에 만들었을까요? 오전 11시 30분 동료 데이비드가 제자리로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마크, 이거 봐. 방금 국방정보청에서 보내온 자료야. 그가 건넨 USB에는 한국군 전력 분석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파일을 열자마자 첫 줄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군 세계 5위 군사력과 SLBM 보유국 그리고 현무미사일 시리즈 완성. 잠깐, 세계 5위라고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에서 미국과 러시아 또 중국 그리고 인도 다음이 한국이었습니다. 일본보다도 높았죠. 이게 언제 이렇게 됐지? 제가 아는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핵무기 제조는 시간 문제였어요. 우라늄 농축 기술도 있고 플루토늄 추출 기술도 있고 미사일 기술까지 완벽하니까요. 오후 1시 30분 스미스 부국장이 급하게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크, 백악관에서 또 연락 왔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까지 중간 보고를 원한다고. 저는 당황했어요. 아직 분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보고를 원한다니.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죠. 급하게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정리하던 중에 발견한 자료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내부 문서였는데 그 안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핵탄두 설계 완료와 농축우라늄 확보 완료, 그리고 기폭장치 설계 완료,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조립 단계만 남음. 정치적 결정 대기 중. 조립 단계만 남았다고요?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핵무기 제조 직전까지 와 있었던 거였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스미스 부국장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마크, 큰일 났어. 방금 CIA에서 연락 왔는데 한국 대통령이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다더군. 뭔가 움직이고 있어. 저는 방금 발견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스미스가 문서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그가 급하게 전화를 걸더군요. 국장님, 긴급 사태입니다. 한국이 핵무기 조립 직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2시 45분 제게 백악관 보고 준비를 마칠 시간은 1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급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참석자들이 보였어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제가 보고를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 현황을 설명할 때는 다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핵 기술 부분에 들어가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톰슨 분석관,
이 자료가 확실한 건가? 신뢰도는 어느 정도지?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90% 이상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핵무기를 제조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한국이 정말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 국무장관은 다른 의견이었어요. 섣불리 행동하면 동맹 관계가 파탄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제가 발견한 자료들이 워싱턴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 말이에요. 제가 한국 관련 분석에 매달려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문제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며칠 후였죠. 펜타곤 정보망을 통해서 말이에요. 보스턴의 한 전직 기자가 한국 핵무기 관련 취재를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거였습니다. 이름은 잭 도슨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언론 동향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이력을 보니 흥미로웠어요. 3년 전 중국 위구르 오보 사건으로 언론계에서 매장된 기자였거든요. 왜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한국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저는 급하게 그의 과거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아시아 전문 기자였더군요. 특히 중국과 북한 관련 보도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었죠. 그런데 2022년 위구르 강제 수용소 기사에서 결정적 실수를 했어요. 가짜 제보자를 믿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한 거였죠. 그 여파로 동료 기자가 해고당했고 잭 도슨 자신도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런 사람이 왜 다시 펜을 들었을까요? 더 궁금한 건 정보 수집 방식이었어요. 제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슨이 워싱턴의 여러 싱크탱크를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계 연구원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적한다고 했어요. 이상했어요. 왜 한국 핵무기를 조사하면서 일본 로비를 파고드는 걸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 3시 스미스 부국장에게 도슨에 대해 물어봤어요. 부국장님, 보스턴의 잭 도슨이라는 기자 아세요? 한국 관련 취재를 하고 있다던데요. 스미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녀석 또 나타났구나. 3년 전 위구르 사건으로 망신당한 놈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활동하는 걸까요? 그것도 한국 문제로요. 아마 재기를 노리는 모양이야. 스미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한 번 실수한 기자는 더 위험할 수 있거든. 그날 저녁집에서 도슨의 최근 활동을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보스턴 대학교 도서관에서 한국 자료를 열람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MIT 김정훈 교수와 면담했다는 정보도 있었고요. 김 교수는 한반도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김 교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핵개발설을 강하게 부정했다는 거였죠. 한국은 이미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핵무기가 필요 없다고 했대요. 도슨이 이런 의견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의심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밤 10시 더 놀라운 정보를 발견했어요. 도슨이 정체불명의 세력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거였죠. 아파트 앞에 검은 세단이 나타났고 직접적인 위협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단순한 기자, 취재에 누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요? 혹시 도슨이 뭔가 중요한 단서를 잡았던 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 도슨은 저와 비슷한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핵무기 의혹이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로비를 조사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3년 전 실수를 한 기자니까 이번에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자정이 넘어서 결심했어요. 도슨과 접촉해볼 필요가 있겠다고요. 혹시 그가 제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저의 의심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몰랐죠. 하지만 직접 연락하기는 위험했어요. 제가 보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익명으로 접촉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한국 핵무기 문제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진실을 찾으려 했고 도슨도 비슷한 목적인 것 같았죠. 하지만 다른 세력들은 뭘 원하는 걸까요? 한국을 압박하려는 사람들, 일본 로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슨을 협박하는 정체불명의 세력들. 이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도
그 그림의 일부였을 수도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이용해서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도슨이 추적하고 있는 일본 로비가 핵심일 수도 있었죠. 펜타곤에 도착해서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어요. 도슨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해보기로 했거든요. 혹시 그가 진실에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펜타곤 2층 국방부 차관보 사무실에서 제임스 매티슨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한국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국이라고. 오전 9시 15분. 긴급 안보회의가 시작된 지 15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회의실에는 국방부와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리사 존슨이 냉정하게 응수했어요. 차관보님,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정보를 보면 한국의 핵개발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매티슨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보라고요? 그 정보가 얼마나 확실한 건데요? 한국은 지금까지 NPT를 철저히 준수해왔잖아요. 존슨이 태블릿을 켜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펜타곤 분석관 톰슨의 보고서 요약본이었어요. 사용 후핵 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 우라늄 농축 능력 보유, 장거리 미사일 기술 완성. 이 모든 게 핵무기 제조의 필수 요소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방부 측 참석자들도 할 말을 잃었죠. 하지만 매티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 보유와 실제 제조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 순간 CIA 연락관 톰 윌슨이 끼어들었어요. 어제 우리 위성이 포착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국 경북 지역의 지하시설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됐어요. 매티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의심스러운 활동이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윌슨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위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빨간 원으로 표시된 지점에서 열감지 신호가 포착됐다고 했어요. 이런 패턴은 보통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존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한 겁니다. 한국의 핵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고요. 매티슨이 펄쩍 뛰었어요. 저지한다고요? 동맹국을 적국 취급하자는 건가요? 이건 외교적 재앙이 될 겁니다. 존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차관보님, 국가안보가 우선입니다. 핵 확산을 막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오전 11시 국무부 7층 장관실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참모진들이 한국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죠.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수석보좌관이 브리핑을 했어요. 핵을 뺏어오라는 직접적인 지시도 내렸고요. 폼페이오가 한숨을 쉬었어요. 핵을 뺏어온다는 게 말이 되나?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야. 그렇게 되면 동맹 체계 전체가 무너질 텐데. 하지만 대통령 의지가 확고합니다. 보좌관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미 국방부에는 한국 내 핵시설 타격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폼페이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군사작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야. 한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 점심시간 펜타곤 구내식당에서 마크 톰슨은 동료들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식사는 손에 들어가지 않았죠.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이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마크, 괜찮아? 데이비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쓴 보고서 때문에 워싱턴이 난리라던데.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마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단순히 분석 자료를 정리한 것뿐인데 갑자기 군사작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니. 제임스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국방부와 국무부가 완전히 갈라섰다더군. 국방부는 한국 편이고 국무부는 강경 대응을 원한다고. 오후 2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회의였죠.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보고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펜타곤 분석 결과 한국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 우리가 70년간 지켜준 나라가 뒤통수를 치다니. 매티슨 국방차관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대통령님,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술 보유와 실제 제조는 다른 문제예요. 트럼프가 매티슨을 노려봤어요. 확실하지 않다고?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자는 거야? 핵무기 만들 때까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신중론을 폈어요. 대통령님,
외교적 해결을 먼저 시도해봐야 합니다. 군사적 대응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해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아니야. 강하게 나가야 해. 핵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뺏어오든지 둘 중 하나야. 오후 4시 한국 대사관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주미 한국 대사가 국무부에 긴급 면담을 요청한 거였죠. 미국의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는 거였어요.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관이 대사를 만났어요. 한국 측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죠.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대주세요. 담당관이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대사가 자료를 꺼냈어요. 미국 위성의 감시 패턴 분석 결과였죠. 우리 연구시설들이 집중 감시받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 순간 담당관은 깨달았어요. 한국이 미국의 정찰 활동을 역추적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저녁 6시 마크 톰슨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스미스 부국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마크, 한국 대사관에서 항의해왔어.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마크도 당황했어요. 한국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역정찰 기술이 그렇게 발달해 있었나요? 그것뿐만 아니야. 한국에서 우리 군사기지 감시도 강화했다더군. 뭔가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 마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단순한 감시 대상이 아니라 맞대응할 능력을 가진 상대였던 거죠. 밤 9시. 펜타곤에서는 야간 근무자들만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국방부와 국무부의 갈등은 계속됐죠. 매티슨이 폼페이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장관님,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파탄나면 동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져요. 폼페이오도 고민이 많았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대통령 의지가 워낙 강해서, 그리고 정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면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날 밤 워싱턴은 완전히 둘로 갈라져 있었어요. 한쪽은 동맹 보호, 다른 쪽은 핵 확산 저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크 톰슨의 분석 보고서가 있었죠.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파장의 중심이 되어버린 마크는 과연 옳은 일을 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 핵무기 의혹을 둘러싼 여론 조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오전 9시. 동료 데이비드가 제자리로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마크, 이거 봐. 헤리티지 재단에서 한국 관련 긴급 보고서가 나왔어. 제목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의 핵야심과 동아시아 안보 위협이었거든요. 제가 작성한 분석과 거의 동일한 결론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고서 작성자가 일본계 연구원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보고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브루킹스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까지 모든 곳에서 한국 위협론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더 의심스러운 건 보고서 작성자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일본계이거나 일본과 연관된 인물들이었죠. 그리고 자금 출처가 모호한 단체들이 후원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안보협력재단, 태평양 연구센터 같은 곳들 말이에요. 오후 2시 스미스 부국장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부국장님,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뭔가 조율된 것 같은데요. 스미스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이상하네. 마치 누군가 계획을 세워둔 것 같아. 제가 더 파고들어봤더니 히로시 다나카라는 인물이 중심에 있었어요. 일본 외무성 출신으로 20년간 워싱턴에서 로비 활동을 해온 사람이었죠. 그의 활동 패턴을 추적해보니 정말 치밀했어요. 저녁 뉴스를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폭스뉴스에서 조지타운 대학교 존 밀러 교수가 출연했는데 한국의 핵무기가 일본의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더군요. CNN에서도 헤리티지 재단의 마이클 그린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마치 사전에 조율된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놀랍게도 소셜미디어에서도 한국 위협론이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히 조직적인 여론 공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다나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봤더니 복잡한 우회 경로가 나타났거든요. 일본 정부 민간 재단 미국 싱크탱크 순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숨기려는 의도가 분명했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이
한국 핵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갤러거 의원은 평소 중국 견제론자였는데 갑자기 한국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게 이상했어요. 점심시간에 데이비드와 얘기를 나눴어요. 마크, 이거 정말 이상해. 왜 모든 게 동시에 터져나오는 거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누군가 뒤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우리가 만든 보고서도 이용당한 건 아닐까? 그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작성한 분석이 이런 로비 활동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 3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일본 총리가 갑자기 워싱턴 방문을 결정했다는 거였죠. 공식 일정도 아닌 급작스러운 방문이었어요. 목적이 뻔했죠. 한국의 핵 개발을 막아달라고 압박하러 온 거였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 핵무기 의혹 자체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너무 완벽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였거든요. 정보 생산, 여론 조성, 정치적 압박까지 모든 게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스미스 부국장에게 제 의심을 털어놨어요. 부국장님, 혹시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받은 건 아닐까요? 한국 핵 개발 자체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스미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마크,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 만약 내 말이 맞다면 우리 모두 큰일 난 거야.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요. 일본 로비스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시기도 너무 의심스러워요. 스미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이건 정말 위험한 추측이거든. 밤늦게 집에서 모든 정황을 정리해봤어요. 히로시 다나카의 로비 활동, 동시다발적인 보고서, 발표, 언론 출연, 정치권 압박까지 모든 게 하나의 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을 견제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있었죠. 제가 작성한 보고서도 이 계획의 일부로 이용당한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게 조작된 정보를 제공했고 저는 그걸 토대로 분석했던 거죠. 이제 확신했어요. 한국 핵무기 의혹은 조작된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조작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거였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진실을 밝혀내려면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새벽 3시 42분 저는 펜타곤 지하 5층 특수기밀 보관소에 혼자 서 있었어요.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불러온 파장이 너무 컸고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레벨 5 보안 카드를 문에 갖다 대자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곳이었죠. 하지만 한국 관련 추가 자료를 찾아야 했어요. 복도 끝에 있는 컴퓨터 터미널 앞에 앉아서 패스워드를 입력했어요. 수십 개의 폴더가 나타났는데 한국 관련 자료만 200개가 넘었죠. 하나씩 클릭해보니 대부분은 이미 본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쪽에 있는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더블 클릭했지만 접근이 거부됐어요. 레벨 7 보안 등급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떴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불법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동료 피터가 예전에 알려준 백도어를 시도해봤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파일이 열렸어요. 작성일자는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보다 더 최신 자료였죠.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핵탄두 설계를 완료했고 농축 우라늄도 충분히 확보했으며 기폭장치 제작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72시간 내에 핵탄두 조립이 가능한 상태임. 모든 기술적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판단됨. 72시간이라고요? 3일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의 양, 플루토늄 추출 능력, 그리고 핵탄두 설계도까지 모든 게 너무 상세했어요. 마치 한국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 같았죠. 새벽 4시 15분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파일을 닫고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야간 순찰 경비원이 들어왔어요. 톰슨 분석관님, 이렇게 늦게 뭘 하고 계세요? 한국 관련 추가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백악관에서 또 보고서를 요구해서요. 경비원이 나간 후 저는 다시 그 파일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보 출처에 관한 부분이었죠. 인간정보원을 통해 얻은 자료라는 뜻이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 내부에 미국 첩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한국 관계자가 정보를 넘기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새벽 5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북한 때문이 아니라는 분석이었거든요. 한국의 핵무기 개발 동기는 북한 위협 대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미국 의존도 감소 및 독자적 억제력 확보가 주목적으로 보임. 독자적 억제력이라고요?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건가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오전 6시.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어요. 거기에는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3단계 계획. 1단계는 외교적 압박, 2단계는 경제 제재, 3단계는 군사적 대응이었어요. 군사적 대응이라니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동맹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더 자세히 읽어보니 3단계에는 한국 내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전 6시 30분.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꺼졌어요. 그리고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무단 접근 감지. 보안팀의 자동 신고됨.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킨 거였죠. 급하게 터미널에서 로그아웃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오전 7시. 스미스 부국장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부국장뿐만 아니라 보안 담당관까지 있었거든요. 마크, 새벽에 특수기밀 보관소에서 뭘 했지? 스미스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한국 관련 추가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무단으로 접근할 권한 없는 파일을 열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보안 담당관이 끼어들었어요. 이건 심각한 보안 위반이야. 저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권한 없는 파일에 접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파일에서 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부국장님, 제가 본 자료에서 한국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스미스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내가 본 자료는 절대 기밀이야.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나? 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일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오전 8시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새벽에 본 그 파일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이 72시간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군사작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 그날 오후 내내 저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 제 사무실 문이 두드려졌어요. 스미스 부국장이 들어왔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뒤따라 들어온 건 국가정보청 감찰관 제임스 코너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감찰관까지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마크, 앉아봐. 스미스가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어젯밤 일에 대해 얘기해야겠어. 코너 감찰관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톰슨 분석관, 당신이 무단 접근한 파일의 내용을 누구에게 얘기했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코너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확실한가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요? 확실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건가요? 스미스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젯밤 이후로 한국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그것도 아주 민감한 내용들이 말이야. 정보 유출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본 그 파일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코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워싱턴의 여러 기자들이 한국 핵무기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당신이 본 자료에만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정말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경로로 정보가 샌 건가요? 감찰관님, 저는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한 게 있어요. 코너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뭐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 파일의 정보 출처 말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도대체 누가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가요? 스미스와 코너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정보야. 스미스가 차갑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보안을 지키는 거라고. 오전 11시 코너 감찰관이 나간 후 스미스가 제게 다가왔어요. 마크, 솔직히 말해보자.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나? 정말입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하지만 부국장님, 그 파일에 있던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72시간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군사작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건 말이에요. 스미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절대로. 하지만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동맹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미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마크,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 거야. 점심시간, 저는 구내식당에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동료들이 다가오려다가도 뭔가 분위기를 눈치채고 멀리 앉더군요. 아마 보안 위반 건이 소문났을 것 같았어요. 그때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크,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별거 아니에요. 제가 대충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데이비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한국 문제 때문인가? 요즘 그쪽으로 워낙 민감하다고 들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데이비드의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사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한국이 갑자기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게 말이야. 지금까지는 그런 낌새가 전혀 없었는데.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점이 이상해요? 타이밍이야. 데이비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아.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달까?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데이비드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로 누군가 이 모든 걸 조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 2시. 저는 스미스 부국장에게서 또 다른 지시를 받았어요. 한국 핵무기 관련 보고서를 수정하라는 거였죠. 어떻게 수정하라는 건가요? 너무 확정적으로 쓰여 있어. 스미스가 설명했어요. 핵무기 보유 확실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 가능성 높음 정도로 톤을 낮춰야 해. 왜 갑자기 톤을 낮추라는 건가요? 제가 의외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더 강하게 쓰라고 했는데 정치적 판단이야. 스미스가 애매하게 답했어요. 너무 강하게 나가면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분명히 다른 압력이 있는 것 같았죠. 혹시 한국 측에서 항의가 들어온 건가요? 그런 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스미스가 대화를 끝내려 했어요. 그냥 보고서만 수정해. 저녁 6시. 저는 보고서 수정 작업을 하면서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새벽에 본 그 파일의 내용과 지금 요구받는 수정 방향이 정반대였거든요. 도대체 진실이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톰슨 분석관인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제가 경계심을 가지고 답했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당신이 어제 본 자료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가요? 누구세요? 정말로요? 그런데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밤 8시,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뒤따라오는 차가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몇 번 길을 바꿔봐도 계속 따라왔죠. 신호등에서 잠깐 멈췄을 때 백미러로 확인해보니 정부 번호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차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통해 확인했죠. 분명히 감시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밤 10시. 아내 수잔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너무 예민해 보여.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어요. 가족에게까지 위험이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본 그 파일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다음날 오전, 저는 펜타곤에서 더욱 큰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스미스 부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마크, 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인가요? 내가 접근한 기밀 파일 건으로 상부에서 조사가 들어간다는 거야. 스미스가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국가정보청에서 정식 조사관을 파견한다고 해.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식 조사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단순히 자료를 확인한 것뿐인데 문제는 그 자료가 최고 기밀이라는 거야. 스미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어.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 스미스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조사관들은 증거를 원해.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편으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분석한 정보들이 언론에 흘러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경로가 있다는 얘기였죠. 오후 1시.
저는 구내식당에서 홀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평소 함께 먹던 동료들이 모두 멀리 앉아 있었죠. 벌써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그때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크,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제가 짧게 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데이비드에게라도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데이비드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한국 핵무기 관련해서인가? 요즘 그쪽으로 워낙 예민하다던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비드의 다음 말이 충격이었죠. 사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정보의 출처가 너무 모호해. 어떤 점이요? 제가 관심을 보였어요. 대부분이 인간정보원을 통한 자료라고 되어 있잖아. 데이비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 내부에 그런 고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첩자가 있을까? 좀 의심스러워.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데이비드의 지적이 핵심을 찔렀던 거죠. 정말로 그런 정보원이 존재하는 걸까요? 오후 3시, 조사관 2명이 제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FBI 소속이라고 신분을 밝혔죠. 톰슨 분석관, 며칠 전 무단 접근한 파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관이 녹음기를 켰어요. 그 파일의 내용을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가족에게도요. 두 번째 조사관이 끼어들었어요. 부인이나 자녀에게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나요? 전혀요. 집에서는 업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했지만 조사관들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조사는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추궁했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녁 6시 조사가 끝나고 저는 탈진 상태였어요. 스미스 부국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마크, 당분간 한국 관련 업무에서 제외돼. 다른 분석 업무로 전환하라는 지시야. 제외요? 왜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스미스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해해줘. 저는 25년 경력에 이런 수모를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고 신뢰받던 분석관에서 의심받는 대상으로 전락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또 다른 압박을 느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따라다니던 검은 세단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아예 숨기려 하지도 않았죠. 집에 도착해서 아내 수잔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 FBI라고 하면서 당신에 대해 물어봤어. FBI가요? 뭘 물어봤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당신이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만나지 않았는지 그런 걸 물어봤어. 수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정말 무슨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직장에서는 의심받고, 집에서는 감시받고, 심지어 가족까지 조사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누군가 저를 침묵시키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일 거라는 것. 새벽 2시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익명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혹시 도슨이라는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였죠. 정말로 메일이 와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진실을 찾아봅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외부인과 접촉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모든 길이 막혀 있었거든요.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링컨 기념관에서 만날까요? 오후 2시예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조직에 충성하며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모든 걸 걸 것인가? 25년간 쌓아온 경력과 신뢰, 그리고 가족의 안전까지 모든 게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거짓 위에 쌓인 신뢰는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 정각이었죠. 약속 장소였지만 누가 잭 도슨인지 알 수 없었어요. 주변에는 관광객들만 있었거든요. 그때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혹시 MTC인가요? 저는 잭 도슨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얘기할까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슨 씨,
한국 관련해서 뭘 알고 계신가요? 저는 기자입니다. 제기 신분을 밝혔어요. 한국 핵무기 의혹이 조작된 것 같다는 정보를 추적하고 있어요. 제 눈이 번쩍였어요. 조작이라고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워요. 제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여러 싱크탱크에서 동시에 보고서가 나오고 모두 일본계 연구원들이 작성했거든요. 그리고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고요. 제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히로시 다나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세요? 제기 놀랐어요. 그 사람이 이 모든 로비 활동의 중심 인물 같아요. 제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어떤 점이 완벽했나요? 정보의 정확도요.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 내부 정보가 너무 상세했어요. 보통은 얻기 어려운 수준의 자료들이었죠. 그래서 정보 출처를 확인해봤는데 모두 인간정보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인간정보원이요? 제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같은 동맹국에 그런 고급 정보원을 심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더 이상한 건 그 정보들이 모두 핵무기 개발을 뒷받침하는 내용뿐이었어요. 제기 노트를 꺼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가 망설였어요. 이건 최고 기밀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 핵탄두 설계까지 모든 게 완성 단계라고 되어 있었어요. 72시간 내에 조립 가능하다는 결론까지 있었고요. 72시간이요? 제기 펜을 멈췄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요?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제가 계속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북한 때문에라도 진작 만들었을 텐데요. 잭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까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철저히 지켜왔잖아요. 갑자기 배신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까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선제 타격이요? 잭이 경악했어요. 동맹국에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핵을 뺏어오라고 했다고 들었어요. 잭은 펜을 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잘못하면 한미동맹이 완전히 깨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한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누군가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해요. 진실을 밝혀내야 하고요. 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추측만으로는 기사를 쓸 수 없거든요. 제가 잠시 고민했어요. 그러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제가 기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저도 각오는 되어 있어요. 잭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3년 전 실수를 만회하고 싶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중국 위구르 오보 사건이요. 잭이 설명했어요. 가짜 제보자에게 속아서 잘못된 기사를 썼어요. 그 때문에 동료가 해고당했고 저도 언론계에서 매장됐죠. 제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2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거든요. 보안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둘 다 잃을 게 없네요. 잭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제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절대 확실한 증거만 사용해야 해요. 제가 강조했어요. 추측이나 의심은 빼고 팩트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잭이 동의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펜타곤에서 USB의 자료를 복사했어요. 한국 핵무기 의혹의 모든 자료, 정보 출처, 그리고 의심스러운 점들까지 모든 걸 담았죠. 잭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밤 10시.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제가 USB를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이걸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잭이 USB를 받으며 다짐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쓰겠습니다. 진실만을 추구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25년간 지켜온 원칙을 어겼지만 이번만큼은 옳은 일을 한 것 같았어요. 진실이 거짓보다 중요하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거든요. 잭과의 만남 이후 며칠간 저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로 기밀 자료를 넘겨도 되는 건지,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매일 받는 압박과 감시가 심해질수록 결심이 굳어졌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금요일 저녁, 저는
펜타곤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였죠. 제가 가진 모든 한국 관련 자료를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원본 분석 보고서, 의심스러운 정보 출처들, 그리고 일본 로비 관련 정황까지 모든 걸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 경력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죠. 밤 10시 저는 잭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익명번호로 말이에요. 준비됐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잭의 답장은 금방 왔어요. 듀폰 서클 근처 올드 에브비트 그릴. 11시예요.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펜타곤을 나섰어요. 뒤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계속 확인했죠. 다행히 이번에는 없는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잭이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혹시 문제 없었나요? 잭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제가 USB를 테이블 아래로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한국 핵무기 의혹의 진실이 담긴 자료들이죠. 잭이 USB를 받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로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제가 강조했어요. 이 자료들은 정말 민감해요. 확실한 증거만 사용하고 추측은 절대 하지 마세요. 3년 전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예요. 모든 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확실한 것만 쓰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기사를 언제 낼 예정인가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잭이 답했어요. 철저히 팩트 체크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편집장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해했어요.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런 민감한 기사는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특히 잭의 과거 때문에 더욱 그럴 거였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익명으로라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잭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번 기회가 아니었다면 다시는 기자로 복귀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말이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말로 옳은 일을 한 건지 아니면 조국을 배신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거짓 위에 세워진 정책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아내 수잔이 물었어요. 여보, 늦었네. 어디 갔었어? 동료와 저녁 먹었어.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수잔에게까지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면 모든 게 드러날 테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진실이 거짓보다 소중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잭에게 자료를 넘긴 지 3일 후 저는 펜타곤에서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오전 8시. 동료들이 웅성거리며 뭔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데이비드가 급하게 잭에 다가왔습니다. 마크, 이거 봤어?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 관련 대형 기사가 떴어.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잭이 드디어 기사를 낸 거였죠. 급하게 온라인으로 기사를 확인해봤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핵무기 의혹의 진실 마이너스 조작된 정보와 억제력의 자제. 기사를 읽어내려가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잭이 정말 철저하게 취재했더군요. 히로시 다나카의 로비 활동, 동시다발적인 보고서, 발표, 자금 흐름까지 모든 게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죠. 한국은 핵무기 제조 능력을 완전히 갖췄지만 스스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제하고 있다고요?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현재의 재래식 억제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죠. 오전 9시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어요. 스미스 부국장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마크, 이 기사 너와 관련 있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제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스미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쳤나? 이게 무슨 짓이야? 부국장님,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우리가 거짓 정보에 속아서 동맹국을 공격하려 했던 거잖아요. 오전 11시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고 했죠. 포스트 기사가 워싱턴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거였어요. 점심시간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를 시작했어요. CNN에서는
한국의 책임감 있는 핵 자제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에서는 동맹국에 대한 잘못된 의혹이라는 분석 기사를 냈어요. 오후 2시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나선 거였죠. 반대로 공화당에서는 정보 유출자 처벌을 주장했어요. 제가 그 정보 유출자였죠. 오후 4시 드디어 FBI가 제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 거였어요. 톰슨 분석관,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거든요. 수갑을 차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혀낸 거니까요. 저녁 뉴스에서는 제 체포 소식과 함께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죠. 한국은 핵무기 개발 의도가 전혀 없으며 현재의 재래식 억제력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그리고 일부 세력의 악의적인 정보 조작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죠. 구치소에서 저는 TV를 통해 상황을 지켜봤어요. 한국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위험한 핵개발국으로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책임감 있는 동맹국으로 재평가받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했다는 거였죠. 일부 민간 단체의 부적절한 활동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어요. 히로시 다나카의 로비 활동이 공개되면서 일본 정부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셋째 날 백악관에서 중대 발표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한국 핵시설 타격 계획은 전면 취소되고 대신 더 강화된 동맹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죠. 일주일 후 저는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여론이 제 편으로 기울었기 때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진실을 밝힌 양심적 공무원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물론 기소는 여전히 유효했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 수잔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옳은 일을 했어. 나도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제객에서 전화가 왔어요. 톰슨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저도 기자로 복귀할 수 있게 됐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함께 해낸 일이었죠. 거짓에 맞선 진실의 승리였어요. 한 달 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협정이 체결됐어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맹 관계를 명문화한 거였죠.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결국 펜타곤을 떠나게 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25년 경력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거든요. 진실의 가치를 말이에요.